43억? 아니, 이게 정말 내 돈이라고? 아버지, 그 컵 말고 저 컵 쓰세요. 그건 손님용이에요. 그 말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툭 던져졌다. 나는 말을 삼켰다. 딱 한 초 동안은 대답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 식탁엔 네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찬밥, 미역국 반 공기, 그리고 남은 반찬 3가지. 그런데 며느리 앞엔 스테이크 샐러드, 과일, 디저트까지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는 위가 약하시잖아요. 이런 게 더 좋죠.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엔 배려도 애정도 없었다. 딱 하나 거리두기. 나를 도와주던 과거의 몸은 이미 떠났다. 손가락은 굳었고 허리는 굽었고 눈은 세상을 흐르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짐, 잔소리 덩어리, 방해물처럼 취급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그릇은 싱크대 옆에 놔두세요. 설거지는 로봇이 해요. 근데 그릇에 기름 묻히지 않게 좀 닦아두세요. 나는 쓴웃음을 참았다. 기계보다 못한 취급이라니. 그러나 정작 가장 모욕적인 건 그 말투가 아니라 그 말투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무릎다미를 덮고 벽에 등을 기대며 TV를 켰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자막이 텅 빈 화면처럼 느껴졌다. 지나가는 뉴스 자막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559 재개발 주민 보상 16억 확정.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 지역은 오래전에 나라가 버리고 사람들도 냄새 난다고 피해가던 땅이었다. 그리고 그 땅의 마지막 주민 중 하나가 바로 나였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명수, 큰아들이 들어왔다. 아니, 집 주인이 들어오는 태도였다. 아버지, 내일 구청에서 설문조사 있다는데 그냥 내가 대신 서명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도장만 주시면 돼요. 나는 물었다. 무슨 서명이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보상금 관련 문서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부담도 거리낌도 없었다. 오히려 이미 자기 것이라 믿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땅이다. 명수는 마치 그 말이 우스운 것처럼 웃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집에 얹혀 살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 땅은 가족의 것이지. 아버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 가족이 아니라 이용 가치만 있는 상품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속삭였다. 그래, 그러자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볼 거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습관처럼 말했다. 아버지는 김치 적게 드세요.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꽂히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머릿속은 전날 본 뉴스 자막만 반복되고 있었다. 16억, 그건 내가 평생 번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떠올릴수록 어제 아들의 태도가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 아들은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아버지,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종이 위엔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고 마지막 줄엔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보상금 수령 및 권리 이전 위임서. 나는 천천히 물었다. 이건 왜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명수는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아버지, 연세에 복잡한 거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장이 결정적이었다.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 가족이 도와야죠.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정당화였다. 나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도장 가져올게. 아들 표정은 바로 바뀌었다.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에는 가족이 없었다. 오직 이익만 있었다. 작은 방으로 들어온 나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숫자도 지워진 주민등록등본, 63년도 결혼증서, 그리고 먼지 쌓인 토지 매입 계약서. 서류 뒤에는 얇고 오래된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재개발 구역, 미지정 시사유권. 우선 보호. 지금 보니 웃음이 나올 정도로 희귀한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 왼쪽 모서리엔 내가 적어둔 글귀가 있었다. 남이 아닌 나를 믿어라. 그 과거의 나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도장을 챙기려는데
방 문틈으로 작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손녀였다. 할아버지 울어요? 나는 서둘러 눈가를 닦았다. 아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없을 때 그 종이 몰래 훔쳐보더라. 나는 멈췄다. 언제? 어젯밤. 아이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엄마랑 말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범죄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아니었다. 확신. 그래. 고맙다. 손녀가 방을 나간 뒤 나는 도장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 도장은 아들에게 줄 도장이 아니었다. 나는 서랍 가장 아래 숨겨진 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도장이 있었다. 가짜 도장.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후 거실로 나갔다. 아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가져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사인해주겠다. 아들의 표정은 그 순간 승자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그의 손에 있는 서류는 곧 그를 무너뜨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서류에 가짜 도장을 찍어주자 명수의 표정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환했다. 그 표정은 가족과 나누는 행복이 아니라 전리품을 획득한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서는 곧 그의 파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잠시 후 며느리 유정이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응, 서류 받았어. 오빠가 처리할 거야. 응, 나중에 나누기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있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손에 쥔 사람처럼.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내 쪽을 흘끗 바라봤다. 나는 못 본 척했지만 그녀는 확신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노인은 모른다. 그들이 가진 확신은 그거 하나였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들을 점점 망가뜨리기 시작할 거였다. 그날 저녁 둘째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엔 명절 아니면 얼굴조차 보기 힘든 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했다. 아버지, 계셨어요? 저 얘기 좀 해야 해서요. 그 말투엔 관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계산된 친절이 묻어 있었다. 명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너 여기 웬일이냐?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형만 아버지 챙기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방으로 향했다. 마치 오래 연습한 행동처럼. 거실에서 며느리와 작은 아들 그리고 명수까지 셋이 모여 앉았다. 나는 일부러 조용히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혹시 재개발 보상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연세 있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뭐 관리해드리면. 사실 아버지가 혼자 갖고 있어봤자 위험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자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 되어갔다. 아버지가 우리 도움 없으면 처리도 못하잖아요. 그 땅은 가족의 재산이에요. 형, 서명 받았지? 그 순간 명수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챘다. 서류. 무슨 서류? 공기는 단숨에 싸늘해졌다. 명수는 얼버무렸다. 아, 그건 그냥 확인용 문서야. 준호는 피식 웃었다. 확인용 문서야 아버지. 도장이 왜 들어가? 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개입했다. 둘이 싸울 문제 아니야. 다 같이 나눠 갖자. 준호가 말했다. 형 먼저 챙기고 나중에 나누겠다는 거였구나? 명수의 얼굴이 굳었다. 벌써였다.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서로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내 존재조차 잊은 듯 서로 소리치고 흘겨보고 물어뜯고 있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 할 때 명수가 내게 돌려 말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는 그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구청의 준호와 며느리의 얼굴이 흩어지듯 굳었다. 왜요?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고 말했다. 가짜 서류가 얼마나 문제되는지 직접 물어보러. 그 순간 셋의 표정은 겁과 분노와 탐욕이 뒤섞인 짐승의 얼굴로 변했다. 조용한 전쟁. 구청에 간다는 내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는 폭발 직전 화약 냄새처럼 변했다. 명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서류 정리했어요. 준호가 곧바로 쏘아붙였다. 형이 정리했겠지. 가족이 아니라 형 이름으로. 명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다고. 준호가 비웃었다. 그 대답 녹음해놨어? 며느리 유정이 재빨리 끼어들며 상황을 정리하려는 척 말했다. 둘 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보상금을 안전하게 받는 거지.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늦은 중재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협력 대신 계산과 경계만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다. 명수가 급히 내 팔을 잡았다. 아버지, 제발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문제가 된 건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렸다. 막내 지훈이었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들어오던 지훈은 거실의 서류와 얼굴이 일그러진 형제들, 그리고 도장을 쥔 내 손을 보고 바로 이해했다. 재개발? 세 사람의 침묵이 그걸 대신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역시 돈 냄새 나니까 다들 빠르게 오네. 준호가 말했다. 너도 온 거 보면 다르지 않잖아. 지훈은 팔짱을 꼈다. 난 최소한 숨기진 않지. 그 한마디에 명수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 순간 유정이 말했다. 지훈 씨는 의견 없어?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지훈은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아버지가 결정해야지. 준호와 명수가 동시에 비웃었다. 너 그 말 믿는 척하는 거냐? 지훈은 담담히 말했다. 아니, 그 말 하는 척하는 게 너희들이고. 그러다 지훈이 내 쪽으로 살짝 다가와 작게 말했다. 아버지 혹시 누구 믿지 마세요. 형들도. 나도 나는 그 말에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 말은 양심과 업아이 아니라 전쟁 선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포트를 켰다. 작은 방에서 나는 서랍을 열고 하나의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스마트폰. 그 안에는 구청 연락처, 공무원 명단, 재개발 담당자 이름이 저장돼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묵직한 폴더명이 하나 있었다. 증거. 그 폴더엔 녹음 파일, 사진, 동의서, 서류 수십 개가 들어 있었다. 손녀가 몰래 알려준 밤 아들이 내 서류를 뒤졌을 때 그날 나는 그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손녀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아빠들이 또 싸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손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다. 단 하나 사람을 알아버린 아이의 눈 괜찮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어른들 싸움이다.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전쟁 나는 질 생각 없다. 다음 날 오후 거실엔 낯선 가죽 서류 가방과 정장 냄새가 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명수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소개할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영철 변호사님. 변호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보상 절차가 복잡해서 가족들이 대신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말끝마다 붙는 배려라는 단어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다. 준호와 지훈도 이미 와 있었다. 표정을 보니 방금 전까지 치열한 정치 싸움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짜 평화, 가짜 협력, 가짜 가족. 변호사가 말했다. 자, 우선 현재 토지는 재개발 확정 구역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상당합니다. 그 말에 유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대략 얼마나요? 변호사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적어도 16억 이상. 거실 공기가 멈췄다. 숨도, 눈도, 생각도, 그리고 탐욕이 눈에 보일 정도로 살아났다. 명수가 말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상의한 결과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형제가 상의했다는 말에 준호가 바로 고개를 돌렸다. 형제, 내가 언제 동의했는데? 명수는 속삭였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비웃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형이 서류 몰래 꾸민 게 다 드러나는데? 변호사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했다. 여러분, 감정적이 되지 맙시다. 지훈이 피식 웃었다. 변호사님, 지금 감정적인 건 돈 때문이지 가족 때문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눈을 피했다. 그때 준호가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존중이 아니었다. 책임 떠넘김.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다. 저희가 아버지 잘 모실게요. 대신 그 돈 가족을 위해 써야죠. 나는 천천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진심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돈 앞에서 동맹을 만들고 동시에 서로를 배신할 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좋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보상금 수령인과 관리 권한이 장남 명수님으로 지정됩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미쳤냐? 왜 형이야?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동의 없이 이런 서류가 왜 준비된 거냐? 변호사는 당황한 척했지만 그 표정엔 이미 끝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빙긋 웃었다. 서명?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가 사인만 하면 돼. 나는 종이를 들어 올려 그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본인은 모든 금전적 권한 및 재산 처분권을 장남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이거 위조 혐의에 들어가는 거 아냐? 명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도 표정이 이상해졌다. 아버님, 그런 표현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너희 셋 전부 시청 CCTV에 찍힌 거 알고 있냐?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날 이후 집 안공기는 달라졌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 예전엔 TV 소리, 수저 소리, 손녀의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은 오직 의심의 침묵뿐이었다. 명수가 말했다. 아버지, 어제 그 말 무슨 뜻이었어요?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 말 그대로다. 준호가 바로 끼어들었다. 형, 아버지 모르게 서류 준비한 거 그거 이미 불법 영역이야. 지훈도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변호사까지 끌어온 건 가족 배신이지. 명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배신? 그리고 준호를 찔러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너는? 준호가 몸을 굳혔다. 뭐. 명수가 낮고 천천히 말했다. 구청 직원이랑 먼저 만나고 왔지? 지훈이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비웃었다. 와, 벌써 등골 빼먹기 경쟁이냐? 유정은 조용히 남편의 다리를 발로 찼다. 말하지 말라는 신호. 하지만 이미 늦었고 명수가 끝까지 말했다. 준호야, 넌 형제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내 목 먼저 챙길 생각이었던 거야. 준호는 허리를 세우고 말했다. 그래, 인정할게. 형만 챙기려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명수가 책상을 쳤다. 그래서 몰래 움직였다고? 준호가 바로 받아쳤다. 그래서 형은 몰래 문서 만들었고. 둘은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숨소리가 치열해졌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둘 다 웃기다. 둘 다. 아버지 걱정이라는 명목 붙여놓고 실제로는 자기 목 계산 중이잖아. 준호와 명수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그럼 너는 아니냐?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난 솔직하지. 내가 그 돈 탐나. 근데 그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 아버지한테 사기 치진 않는다. 그 순간 며느리 유정이 웃었다. 작고 얇고 차가운 웃음. 역시 돈 앞에서 가족은 없구나. 그녀의 표정엔 냉소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있어. 모두 그녀를 보았다. 여러분은 서로 의심하면서 싸우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나를 가리켰다. 정작 그 돈 주인은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명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떨림도 없고 숨도 고르며 너희 셋이 다 합쳐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뭐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상금 16억 아니야.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명수가 먼저 물었다. 그럼 얼마인데요? 나는 단호하게 짧게 말했다. 43억. 그 숫자는 폭탄이었고 파괴력이었으며 그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태워버리는 불씨였다. 그들의 눈이 바뀌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다음 순간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아니, 겉으로만 조용했다. 문 너머, 벽 너머,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기 소리가 미친 듯 돌아가고 있었다. 43억. 그 숫자는 그들을 가족에서 적으로 바꿔버렸다. 밤 11시경 어둠이 깊어질 무렵 거실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 명수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네, 그때 말씀하신 조건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톤은 이미 타협이 아니라 거래였다. 예, 대신에 제 몫은 60으로 합시다. 잠시 정적. 아버지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차, 자산 이전, 그 모든 건 변호사님이 맡으시면 되고요. 그의 다음 말은 이 집에서 가장 차갑고 잔혹했다. 동생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몰랐다. 그 통화는 그저 두 번째 통화였을 뿐이라는 걸. 그 직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전화 잘하네. 형. 명수가 놀라 뒤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어둠 속인데도 그의 미소는 선명했다. 60%. 형, 욕심 많네. 명수는 당황한 척했지만 곧 감정을 정리했다. 도청했냐?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형이나 나나 똑같아? 결국 혼자 먹고 싶은 거잖아.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근데 형은 착각하고 있어. 변호사는 형편 아니야. 명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변호사, 우리 둘끼리 얘기합시다. 큰돈은 소수만 관리해야 하니까요. 명수의 표정에서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스쳤다. 준호는 말했다. 형이 변호사랑 거래한 줄 몰랐을 것 같지? 그 사람 형보다 나랑 오래 연락했어. 명수는 이를 악물었다. 너 이 집 떠나고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그거냐?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람이 기회 있을 때 오는 게 정상이지. 명수가 비웃었다.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준호의 대답은 간단했다. 형을 버린다. 그 순간 방문이 또 열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둘 다 병신이냐? 형제 둘은 동시에 돌아봤다. 지훈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형들 싸움 다 녹음됐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우위다. 그러나 그들은 또 몰랐다. 문틈 사이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찾고 야윈 그림자 손녀, 그 아이는 모든 싸움이 담긴 녹음 파일을 내 방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준비됐어. 그 밤 나는 녹음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계산된 승자의 미소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집 안 풍경은 이상해졌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없었다. 대신 속삭임, 밀실회의, 닫힌 문, 그리고 서류만이 움직였다. 43억은 그들을 가족에서 정치의 세력으로 바꿔버렸다.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변호사였다. 그는 명수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명수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생들이 반발하고 있으니. 명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합법적으로 가져오려면 아버지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능?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명수의 손이 떨렸다. 이걸 내라고요?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다.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전부 당신 것이죠. 명수의 눈빛이 살아났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카페 준호도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다. 변호사는 똑같은 문서를 건넸다. 준호 씨,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계획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형은 머리가 느립니다. 저는 아닙니다.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진행할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그리고 그날 밤 지훈도 변호사를 만났다. 이번엔 변호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훈이 먼저 말했다. 성년후견. 형들이 이미 받아갔지? 변호사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죠? 지훈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렸다. 그 안에는 형들과 변호사의 대화 녹취가 있었다. 지훈이 말했다. 난 형들처럼 덤비지 않아. 난 기다린다. 둘이 서로 죽이도록. 변호사는 미소를 잃었다. 그럼 당신 몫은? 지훈이 천천히 대답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조각.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마시며 그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각자 칼을 품고 돌아온 거였다. 명수가 먼저 나를 찾았다. 아버지, 병원 가보실래요? 건강검진도 하고. 곧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 병원 위험해요. 제가 아는 데가 더 좋아요. 그러자 지훈이 마지막에 말을 던졌다. 둘 다 병원 보내려는 이유가 뭐냐? 명수와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은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절대 병원 가지 마요.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건 전쟁터에 서 있는 장수를 향한 충고였다. 그날 밤 손녀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손에 종이 2장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들이 이상한 종이 또 들고 다녀. 나는 그 종이를 확인했다. 성년후견 신청서 4본, 재산 보호를 위한 가족 보증 합의서. 나는 그 문서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다. 고맙다. 손녀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아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무서운 건 나가 아니라 곧 올 진실이다. 폭풍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이미 집 안엔 오래전부터 균열이 나 있었고 이제 그 금이 드디어 소리를 내며 깨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사소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 중복 제출로 확인 요망.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종이를 본 순간 그는 알았다. 준호가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는 걸.
점심 식탁. 준호는 일부러 느긋하게 물었다. 형, 구청에서 연락 왔지? 명수는 커피잔을 3개 내려놨다. 내가 했냐? 준호는 천천히 즐기는 듯 말했다. 형이 먼저 했잖아. 멈칫. 공기는 무겁고 찼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축하한다. 첫 번째 칼 꽂힌 거. 명수는 이를 갈며 외쳤다. 준호, 너 미쳤냐? 같은 가족인데. 준호가 그 말을 끊었다. 가족? 형, 그 단어 아직도 믿어? 그의 눈빛엔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하나 확신력인 이미 전쟁터야. 그 순간 며느리 유정이 입을 열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러나 그녀가 한 말은 화를 멈추려는 말이 아니었다. 문제는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녀는 종이를 꺼냈다. 변호사 위임 계약서. 둘 다 변호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명수와 준호의 표정이 동시에 찢어졌다. 유정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설명했다. 두 사람 다 각자한테 당신만 우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적.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였다. 그 변호사의 진짜 목표는 아버지 돈이지 당신들이 아니에요. 그때 문이 열렸다. 변호사가 들어섰다. 다들 계시네요. 그럼 얘기 빠르게 합시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구청에서 서류 중복 접수 문제로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명수와 준호가 동시에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쉽게 말해 법정 싸움입니다.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다. 좋네. 이제 가면 벗겨지기 시작하겠군. 그러자 명수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우리를 속였죠? 변호사는 눈을 조금도 흔들지 않았다. 제가요? 아니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세 사람을 바라봤다. 당신들이 서로 속인 겁니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칼은 드디어 첫 번째 희생자를 정했다. 명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난 형이다. 난 장남이다. 그 돈은 그때 준호가 던진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다. 형은 이미 서류 위조 시도자야. 정적. 변호사가 문서를 꺼냈다. 명수 제출 서류 위조, 의심 증거 날짜 상의, 문체 불일치, 구청 보고 완료. 명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 순간 그는 게임에서 가장 먼저 제거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다. 끼어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그때 이미 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첫 번째, 명수는 그날 이후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크지 않았고 시선은 바닥에 붙어 있었으며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었단 사실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더 잔인한 건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준호는 명수를 지나가며 짧게 말했다. 형, 판단 미스야. 그 말엔 동정도 없었고 심지어 조롱조차 없었다. 그건 마치 전쟁에서 쓰러진 병사를 이미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눈빛이었다. 지우는 더 가차없었다. 그는 명수를 보며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형이 제일 먼저 떨어질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다.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잘못한 거 아니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형이 한 행동이 잘못인지 실수인지 범죄인지는. 그리고 그는 잔인하게 말했다. 법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저녁 명수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다. 저 아직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대답은 짧았다. 이미 다른 인물과 진행 중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건조한 대답이 들렸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그는 이제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가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준호에게 갔다. 준호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준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와서? 명수는 애써 웃었다. 우리 형제잖아. 서로 돕는 게. 준호가 입꼬리를 올렸다. 형이 그 말 아버지 서류 훔칠 때 했어야 했어. 그 말은 칼이었다. 그리고 명수는 말을 잃었다. 마지막 희망은 지훈이었다. 명수는 조용히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문이 열렸다. 지훈은 예상한 표정이었다. 피곤한 무관심. 그리고 계산. 명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 편에 서줘라. 그러면 절반, 아니 60% 줄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간단한 말.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었다.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지만 명수에겐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앞에 앉아 어둠 속 집의 기운을 느꼈다. 명수는 기어코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속으로 답했다. 43억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사랑 대신 권리만 기억했고 가족 대신 상속만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손녀가 내 옆에 와 조용히 앉았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렇게 바뀌는 거였어요? 나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돈이 그 가면을 벗긴 거다.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가면이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 사람의 탐욕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 숨기려 애쓰는 그 순간부터 그건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냄새는 항상 바깥으로 퍼져나온다.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다. 요즘엔 누구도 집 전화를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다. 명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명수 씨죠? 명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십니까? 저 그 동네 재개발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땅 보상금 관련 협의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명수는 숨을 삼켰다. 그게 어떻게 전화기 넘어 목소리는 영혼 없이 똑같은 톤으로 말했다. 요즘 문의가 많습니다. 이미 뉴스에도 나갔잖아요. 그랬다. 이제 이 싸움은 집안 문제가 아니었다. 그 사실은 곧바로 집안의 전염병처럼 번졌다. 준호가 말했다. 벌써 바깥에서 접근한 거면 우리 일 세워나간 거다. 명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누가 말했겠냐? 지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새는 게 돈 냄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날 저녁 문 앞에 한 통에 우편이 놓여 있었다. 송달 통지서, 재산 관련, 사전 조정 요청서. 준호가 종이를 보고 소리쳤다. 뭐야? 벌써 정식 절차 들어간 거야? 변호사가 그때서야 연락했다. 가족 내부의 의견 충돌이 확인되어 법원 측에서 조정 심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훈이 냉소했다. 우리가 싸운다는 걸 법원도 아는 거냐? 변호사는 짧게 답했다. 네, 이제 사람들은 달라졌다. 명수가 식탁에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준호가 단칼에 잘났다. 늦었어. 지훈도 말했다. 우린 이미 서로를 증거로 갖고 있다. 이제 협력은 말이 안 된다. 그러자 명수가 성질을 냈다. 그래도 형제인데. 그때 유정이 날카롭게 외쳤다. 형제였지.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사실이었다. 그날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단순했다. 구청 재개발 담당 사무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절반만 맞았다. 담당자는 나를 알아보며 말했다. 아버님, 오랜만이십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지금 상황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종이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현재 접수된 문서가 네 개입니다. 나는 알아듣고도 묻는다. 내가 낸 서류는 하나다. 맞습니다. 담당자의 다음 말은 이 싸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그래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건 아버님 서류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담당자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가족끼리 싸우든 합의하든 그건 법정 내부 문제일 뿐. 그리고 한 문장. 땅의 주인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다. 불안도 분노도 미련도 없는 쓸쓸한 겨울바람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했고 단단했다. 정말로 오랜만에 나는 나 자신이었다. 집 앞에서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곳. 손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이제 움직일 차례다. 집 안 공기는 더 이상 숨을 쉬는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걸으며 계획했고, 누군가는 침묵하며 관찰했고, 누군가는 불안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사람 준호였다. 준호는 처음엔 똑똑했고 계산적이었고 누구보다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간과했다. 탐욕은 조용히 즐길 때만 힘이 된다. 티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약점이다.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거래처와 술을 마시다가 실수했다. 곧 큰돈 들어와. 내 몫만 확보되면 투자 돌릴 거야. 처음엔 농담쯤으로 들렸다. 하지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말이 길어진다. 땅 보상금이 40억 넘는데 내가 절반은 먹을 수 있거든. 옆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엔 놀람, 다음엔 확신, 그리고 마지막엔 핸드폰을 꺼내는 행동. 다음날 오전 한 통의 전화가 집에 걸려왔다. 유정이 받았다. 네, 누구시죠?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뭐라고요? 준호 씨가요? 명수와 지훈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유정은 전화를 끊고 말없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준호, 뇌물 검토 대상, 익명, 제보 재개발 내부 정보.
유출 의심 준호가 소리쳤다. 이거 조작이야. 누가 보낸 거야? 유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준호 씨, 이건 조작이 아니라 내 입이 만든 결과야. 지우는 벽에 기대 미소를 지었다. 형, 나한테 감정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있다. 준호가 이를 꽉 깨물었다. 누가 제보했는데? 너냐?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떠들었어. 명수는 천천히 말했다. 밖에서도 흘리고 다니면 법원에서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냐? 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확신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잔해였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변호사, 이제 당신과의 계약은 해지합니다. 변호사, 이 일은 승산이 있는 사람과 진행합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나를 버렸어? 지훈이 말했다. 아니,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잔인하게 평온했다. 너는 스스로 무너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다. 탁자 위 빈 병 흔들리는 손 말라버린 눈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43억 그게 뭐라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몰락은 그저 두 번째 순서일 뿐이라는 걸.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못 들을 정도로 말했다. 둘.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전쟁보다 뜨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두 명이 이미 무너졌다. 남은 사람은 단 하나, 지훈. 지훈은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들처럼 흥분하지 않았고 서류를 조작하지도 않았고 술에 실수한 적도 없었다. 그는 단 하나만 했다. 관찰, 그리고 기다렸다. 어느 날 밤 지훈은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정이 조용히 다가왔다. 지훈 씨, 아직 포기 안 했죠? 지훈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네. 유정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준호 씨는 실패했고 명수 씨는 끝났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하나예요. 유정은 의도적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당신. 지훈은 눈길을 주었다. 왜 날 도와? 유정은 처음으로 진짜 속내를 꺼냈다. 난 남편이 아니라 내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지훈은 미묘하게 웃었다. 조건은? 유정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상속받으면 10%.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지훈은 잠시 생각했다. 침묵은 길었지만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단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뭔데? 유정은 서류를 꺼냈다. 부양 의무 재산 청구권 제한. 조항.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뭐지? 유정이 설명했다. 당신들 형제 중 아버님과 실제로 동거하며 돌본 사람이 있어야 상속권이 우선됩니다. 그게 법이야? 네. 그리고 문제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셋 다 아버님을 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훈은 잠시 멈췄다. 그는 평생 감정을 숨겼지만 그 순간 딱 한 번 표정이 흔들렸다. 그럼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데? 유정은 답할 필요가 없었다.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설마. 그 순간 문과 동시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 손녀.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지훈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족 부양 증빙, 기록 의료, 식사, 생활보조 기록 서명, 손녀 법적 보호 의무, 수행.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언제? 손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재개발 소식 듣기 훨씬 전부터요. 그럼 너는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기록했고 증빙했고 보관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애가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이었고 준비된 움직임이었고 전략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겼다. 삼촌들끼리 싸우는 동안 저는 조용히 필요한 걸 만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숨을 내쉬었다. 넌 우리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구나. 손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진실 하나만 말했다. 전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 말은 그 어느 협박보다 강했고 그 어떤 증거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 움직이는 그림자. 땅 이야기와 보상금, 소문은 이미 동네를 넘어 확산되고 있었다. 처음엔 조용했고 그 다음엔 속삭임이었고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단계였다. 그 집 큰돈 생긴다더라.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데 애들이 미쳤다던데.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고 상처보다 깊었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땅 주인분 댁 맞으시죠? 명수는 문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누구십니까? 아, 저희는 투자 협력사인데요. 혹시 상속 관련해서 조언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명수의 표정은 굳었지만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지금 그런 거 받을 상황 아닙니다. 남자는 웃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아닐까요? 이 일은 단순한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다. 땅 브로커 사설, 조정인 상속 전문, 로펌 직원 지역, 정치인 보좌관.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을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말은 친절이 아니라 냄새 맡은 짐승의 접근이었다. 준호는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다. 판이 커지고 있다. 유정은 팔짱을 꼈다. 이제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서도 이 돈을 원해요. 준호가 씹어 말하듯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이 완성했다. 이제 우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인물까지 찾아왔다. 카카오톡 알림 발신자. 이름 사촌형 정만 메시지. 첫 문장 형들 들었다. 아버님 땅 큰 돈 된다며 준호가 욕설을 내뱉었다. 미친 이 인간은 또 어디서 들은 거야. 유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끝났어요. 다음 날 정만은 집에 나타났다. 그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 오랜만이다. 근데 말 좀 하자. 명수는 차갑게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냐. 정만은 서류 하나 올려놨다. 가족 재산 분쟁 공동 청구서 나도 들어갈 거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왜? 정만은 웃으며 말했다. 왜냐면 넌 혼자 챙기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기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플래시 마이크 빠른 질문. 아버님 재산 때문에 가족 간 싸움이 맞습니까? 40억 이상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상속 포기자는 누구입니까? 서류 위조 의혹 사실입니까? 명수는 얼굴을 감싸며 외쳤다. 나가라고. 준호가 밀어내고 지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내게 물었다. 어르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내가 원칙대로 해결하겠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기자들도 가족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의 방향은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명수와 준호가 무너졌지만 집 안 분위기는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매서워졌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2명. 지훈, 그리고 유정. 그리고 그들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시간, 거실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훈은 차를 마셨고 유정은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탐색하듯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두 사람은 너무 빨리 무너졌어요. 지훈은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들은 운전석에 앉는 방법도 모른 채 엔진부터 켰지. 유정은 짧게 웃었다. 그래서 결국 조종당했죠. 그래. 지훈은 와인을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넌 이 판에서 뭘 원해? 유정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권리.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돈이 아니라? 유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흘러가요. 하지만 권리를 가진 사람은 흐르는 돈을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은 정확했다. 준호는 돈만 욕심냈다. 명수는 자존심을 챙기려 했다. 하지만 유정은 통제권을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이해했다.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이 집 구조를 분석하러 온 거구나. 유정은 미소 없이 말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이 한마디 던졌다. 근데 하나 틀렸어. 유정이 멈췄다. 뭐가요? 지훈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넌 내가 판을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널 이용하고 있어. 유정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요? 지훈은 대신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가족관계 변동신고서, 공동 상속 제한 조항, 신청자 손녀. 유정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미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남편을 고르고 형제들을 흔들고 밖에 사람들 끌어들이는 동안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애는 조용히 법을 움직이고 있었다. 유정은 차갑게 속삭였다. 그 애가 그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는데. 지훈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애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럼 어떤 수준이죠? 지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너와 나보다 한 수 위.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손녀가 거실로 들어왔다. 지훈과 유정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손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 같았지만
말의 힘은 성인보다 무거웠다. 제가 뭘 원하냐고요? 지훈과 유정은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녀는 단 하나의 문장을 꺼냈다. 전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리고 경고였다. 이 싸움은 이제 돈이 아니라 생존의 게임. 침묵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섯.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평범할 때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면 그 약점은 목줄이 된다. 손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상은 명수였다. 명수는 이미 무너졌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다시 기회가 있다는 환상에 매달렸다. 손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큰아버지, 요즘 병원비 많이 나가죠? 명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료비 지원 신청서에. 명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손녀는 계산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지금 당신을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명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명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굴욕,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 손녀는 단순하게 말했다. 조용히 빠지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 의료비 지원을 유지해드릴게요. 명수는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그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거래 대상이었다. 두 번째 대상은 준호였다. 준호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무너진 사람 중 가장 위험했다. 손녀는 그에게 말했다. 둘째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당신 신용관리 들어갔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그건 헛소리야. 손녀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신용감시 경고 안내서. 준호의 손이 떨렸다. 왜 이게 내 손에? 신고됐으니까요. 누가? 손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요. 준호는 숨이 멎은 듯 멈췄다. 유정? 손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둘째 아버지만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 아주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승자와 남으려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준호는 심장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같이 있을 때만 곁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은 지훈이었다. 손녀는 그를 조용히 부르며 말했다. 삼촌, 삼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은 웃지 않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무너졌지만 삼촌은 계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훈은 잠시 멈췄다. 그럼 넌? 손녀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전 계산도 하고 감정도 사용해요. 그래서? 그녀의 음성은 단순하지만 잔혹했다. 저는 실수하지 않아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손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무섭지 않니? 손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넌 나 닮았구나.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 할아버지보다 더 멀리 볼 거예요.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여섯. 어떤 전쟁은 총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한 시선, 감춰진 의도, 그 사이에서 금이 자라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날 그 금이 드디어 터졌다. 아침 식탁 모두가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명수는 손을 떠는 상태였고 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버티고 있었으며 지우는 침착한 얼굴로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유정만이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유정이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좋은 아침이네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지훈이 눈을 들어 말했다. 또 뭔데? 유정은 종이를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상속 사전 분리 제안서. 명수가 읽고 소리쳤다. 이게 뭐야? 우리를 법적 경쟁자로 등록한다고? 유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 이제 서로 발목 잡을 필요 없어요. 준호가 이를 갈았다. 너 날 팔아넘길 거야? 유정은 준호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이미 팔렸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신고한 거냐? 유정은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건 신고가 아니라 정리예요. 지훈이 낮게 웃었다. 결국 너도 움직였구나. 유정이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 씨, 우린 서로 이용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널 이용하지 않았어. 그럼? 지훈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난 널 계산에 넣지 않았어. 유정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읽히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걸 깨달았다. 지훈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혼인 재산 분리
청구서 배우자, 재산권, 제한 신청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저게 뭐야? 지우는 유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내 전체 자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 유정의 손이 멈췄다. 설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계좌도, 부모 재산 구조도, 심지어 투자 내역까지 전부 법원에 제출됐다. 유정의 입술이 굳었다. 언제? 지훈의 답은 칼날 같았다. 내가 처음 10%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준호가 웃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친 사람처럼, 그 다음엔 체념한 사람처럼 그래 이거지. 명수가 소리쳤다. 다들 미쳤어. 이게 가족이냐?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가족? 우린 이미 그 단어에서 벗어난 지 오래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기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브로커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손녀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천천히 바라본 뒤 말했다. 다 끝났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법원의 임시 결정, 상속 관련 제출자 중 단 한 명만 유효 신청자로 인정된. 명수가 외쳤다. 그게 누구야? 손녀는 단순하고 잔혹한 진실을 말했다. 저예요. 준호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넌 가족이 아니야. 손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날 가장 강한 한 문장을 남겼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희망, 계산, 자존심이 동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기자, 이웃, 재개발 관계자,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카메라 셔터 소리, 속삭임, 그리고 긴장된 숨소리들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그 사이를 나는 천천히 걸었다. 내 옆에는 손녀가 있었다. 가족 중 유일하게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는 사람. 복도 명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약하게 말했다. 아버지, 나 처음부터 잘못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명수는 입술을 떨며 더 말했다. 그냥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다. 상처는 이미 깊고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엔 준호가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표정이었다. 술 냄새도, 화장도, 변명도 사라지고 남은 건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늦게 깨달은 남자의 얼굴.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지훈. 그는 여전히 침착했고 적어도 겉모습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달랐다. 기대도 계산도 없었다. 있던 건 단 하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체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난 최소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나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존엄이었다. 잠시 뒤 재판관이 등장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의자 소리, 움직이는 구두 소리, 그리고 무거운 정적. 재판관의 첫 문장은 단순했지만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다. 이 사건은 가족 내부의 상속 분쟁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존중했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명수, 준호, 지훈 세 사람 모두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기자가 속삭였다. 저기 봐, 손녀가 상속권자래. 미성년이 아니었어? 아니, 성년자래. 그리고 증거 자료가 완벽하대. 그럼 저 애가? 그래, 승자야. 속삭임은 파도처럼 번졌다. 재판관이 나를 보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의사는 무엇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불안, 긴장, 분노, 후회, 기대.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 재산을 가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명수가 무너졌다.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유정은 손을 꽉 쥐었고 그리고 손녀만이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돈은 가족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위해 쓰이게 할 겁니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정식 문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판결 선고 보류.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다. 8.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오직 나와 손녀만 알고 있었다. 9. 모든 것이 정리되는 숫자. 마지막 선택. 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바람이 다시 따뜻해지는 계절. 나는 이제 도시가 아닌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지낸다. 새벽이면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해가 지면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덮는다. 이곳에는 분쟁도, 증명도, 서류도 없다. 오직 살아있는 하루가 있다. 손녀는 가끔 나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다. 말이 없어도 모든 걸 이해한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후회 없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욕심이 문제였던 게 아니다. 손녀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만 보고 내가 살아온 삶을 보지 않았다는 거다.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돈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손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난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제일 필요한 곳에 준 거다. 해변을 따라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아원이었다. 새로 지어진 파란 지붕, 넓은 운동장,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곳 벽에는 작은 동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행동이다. 그 후 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명수는 조용히 지방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스스로 벌어먹고 산다. 그리고 가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낸다. 아버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준호는 술을 끊고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 그는 손녀에게 종종 도움을 청한다. 내 말이 맞았다. 사람은 잃고 나서 배운다. 지우는 변호사 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정. 그녀는 재판 이후 조용히 사라졌다. 소문은 많았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 그저 가끔 익명으로 한 줄 메시지가 도착할 뿐이다. 그 애는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해가 지는 시간을 우리는 늘 기다린다. 그건 끝이 아니라 하루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나는 손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내가 이어갈 거다. 그녀가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살게요. 나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버티고 난 후에야 느낄 수 있는 평화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말했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된 거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심과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숨기고 있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죠.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